당신들이 정말로 이런 걸 해냈다고요? 영국의 수질 전문가였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청계천이 그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동양인들이 서구 환경 기술 없이 이런 걸 해냈다고?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녀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그날, 그녀가 눈앞에서 목격한 놀라운 광경은 그녀의 인생과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나 스콧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강보건연구소에서 물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제 일은 오염된 강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직장 동료들은 저를 데이터와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항상 금발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측정 기록이 가득한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약속보다 숫자를 더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바뀐 그 비오는 화요일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실패한 강 프로젝트 보고서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힘써 노력해온 런던의 템스 강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어요. 진전이 너무 느려서 가끔은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우리의 세계 강 복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새 데이터가 추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업데이트는 저를 별로 흥분시키지 않았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런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청계천 복원 사업, 대한민국 서울. 파일을 클릭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와 고속도로 아래 묻혀있던 개울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살아있는 수로로 다시 만들었다는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 안경을 코 위로 밀어올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도시도 그저 개울을 복원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허물지는 않을 거야. 설령 그렇게 했다 해도 물은 생명체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오염되어 있을 거야. 파일을 닫았지만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한국 개울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죠.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맑은 물 옆을 걷고 있는 가족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보고서는 서울 도심의 기온이 몇 도나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물고기 종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개울을 따라 있는 상점들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었죠. 이 보고서들이 과장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그들이 해냈거나 저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제 고양이에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크도 없이 상사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가야겠어요. 제가 선언했어요. 상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서울? 왜? 그들이 도시 한가운데서 개울을 복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배워야 해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도 알아야 하고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한나, 당신은 실패를 너무 많이 봐와서 성공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여행이 당신에게 좋을 것 같군요. 그의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아마도 사실이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너무 많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봐와서 모든 것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에서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수질, 개울의 식물과 동물, 개울이 도시 생활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요. 여행 자금이 정부에서 승인되었을 때 저는 별 감흥 없이 장비를 꾸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임무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내려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 장소에서 물을 테스트할 거예요. 물고기와 식물의 종류를 세고 현지 전문가들과 일반 사람들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죠. 사진도 찍고 샘플도 수집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그저 교묘한 마케팅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다른 대도시와 똑같아 보였어요. 분주하고 붐비고 콘크리트와 유리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볼까?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을 때 노트북을 꼭 쥐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내 연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전체적인 방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가 청계천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부드럽고 빠르게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서 휴대폰이나 책을 보고 있었죠. 밀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런던의 기차들이 오래되고 느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나 보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좋을 리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정확히 8시 30분에 을지로역에 도착했어요. 제 배낭은 물 검사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샘플병들도 들고 있었죠. 역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오는 동안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청계천이 나타났어요. 높은 도시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였죠. 가족들이 물가 근처의 돌길을 따라 걷고 있었고 회사원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작은 새들이 물가를 따라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잡지에 실린 사진처럼 너무 완벽해 보여서 실제 장소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스코시, 저는 선임 연구원 박준호입니다. 청계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돌아보니 제 또래쯤 되는 남자가 노란색 연구원 조끼 아래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는 짧은 검은 머리에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그의 차분한 얼굴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홍보부서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과학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 씨는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중하게 말하며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이 어디서 오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제 질문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저를 하천 시작 부분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인 제어 스테이션으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가 일반 방문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들을 열며 말했어요. 안에는 수량 측정과 수질 측정치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죠. 매일 1만 톤의 물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어요. 70%는 한강에서 오고 30%는 지하철역에서 퍼올린 지하수예요. 네,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지만 현대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의 솔직함에 놀랐어요. 변명이나 반쪽짜리 진실을 기대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준호 씨는 제게 뜻밖의 스승이 되었어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이론과 데이터 분석 방식과 함께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의 수질 검사 장비가 작동을 멈췄을 때 저는 그 실패를 기록하고 새 장비를 주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냥 벤치에서 기계를 분해하더니 문제를 찾아내고 20분 만에 고쳐냈어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수질팀의 알렉스 조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우리를 모니터링 센터로 초대했는데 거기에는 하천의 모든 부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죠. 숫자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눈앞에 있는 정보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수질은 제가 연구했던 많은 자연 하천보다 더 좋았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안 서 보이네요. 알렉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숫자는 조작될 수 있죠.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그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내일 캐서린 박 교수님과 함께 하천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그분은 호주에서 오셨는데
아마 우리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실 수도 있겠네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제가 서양 과학자들보다 한국 과학자들을 덜 신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살펴보면서 불편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성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실패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건전한 의심과 고집스러운 편견 사이의 경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얇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시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멀리서 아침 햇살을 받는 하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눈을 뜨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있는 것을 볼 거야. 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의심에서 발견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물고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캐서린 박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수중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그녀의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가 장비를 확인하는 동안 통통 튀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캐서린은 빠르게 움직이며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다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즉시 그녀의 과학적 지식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 후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 됐어요. 매일 아침, 저는 준호를 만나 개울의 여러 부분에서 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알렉스와 함께 그의 실험실에서 물을 테스트하고 있었고요. 저녁 시간은 캐서린과 함께 수중 카메라의 영상을 보며 우리가 본 물고기와 식물들을 식별하는 데 쓰고 있었답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인 공학, 화학, 생물학을 통해 저는 개울의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어요. 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은 서울에서의 3주차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 이른 아침에 혼자서 개울의 시작점을 방문하기로 했죠. 물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오래된 돌다리 근처예요. 제가 돌 아래에서 물이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얕은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컵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 광경은 제 할머니가 예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할머니는 공장들이 수영이나 낚시를 하기에는 너무 더럽게 만들기 전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 런던의 템스 강이 어떻게 보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강은 피해야 할 오염된 수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이는 장소였답니다. 깨끗한 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캐서린이 전날 저에게 말했었죠. 개울이 사람들이 만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개울 전체 길이를 따라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저녁 산책을 하는 가족들을 보았답니다. 개울은 도시의 심장이 되어 콘크리트 동네를 통해 생명과 에너지를 펌프질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인공적이라고 무시했던 것은 사실 더 복잡하고 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분주한 도시 안에서의 자연 과정의 세심한 균형이었죠.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물 기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효과적인 전체 생태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개울 설계의 진짜 시험은 어느 오후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검은 구름이 모이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폭풍이 닥쳤을 때 저는 준호와 함께 개울의 중간 부분 근처에 있었어요. 비로 인해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저는 홍수를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차분했어요. 보세요. 그가 다리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수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이 불어나자 이 특별한 배수로가 활성화됐어요. 넘치는 물이 홍수를 일으키지 않고 이 수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었죠. 자연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작동하는 공학이었어요. 그 주 후반에 캐서린과 함께 수중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았어요. 토종 물고기 종들이 개울의 다른 구역 사이에 세심하게 설계된 통로를 통해 헤엄치고 있었어요. 캐서린은 이 물고기 통로가 어떻게 분리된 개체군을 연결하여 그들이 더 강해지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돕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학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어느 저녁 우리가 개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말했어요. 사람들이 문제 대신 가능성을 보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교통 흐름이 더 중요한지 환경 복원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논쟁하는 여러 그룹과 몇 달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의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도 같은 종류의 고정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요? 제 문제는 개울 자체가 아니라 제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이었어요. 만약 서울이 런던이 어려워하는 곳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이 제 자신의 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제 저항은 과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 제 자신의 프로젝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두려움에서 왔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 모든 데이터를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수질 측정치, 물고기 수, 온도 측정치, 경제적 영향 연구 등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실패를 찾으러 왔는데 명백한 성공을 발견했던 거죠.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개울이 어둠 속을 흐르며 수십 년 동안 분리되어 있던 도시의 부분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내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답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의미했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런던에서의 제1의 희망을 다시 가져온다는 의미였어요. 만약 서울이 콘크리트로 덮인 개울을 살아있는 수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템스강도 제가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서울과 런던 모두를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며 말이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정말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성공 사례들을 모으는데 시간을 쓰고 있었죠. 준호 씨가 저를 하천 복원을 설계한 계획팀에 소개해 주었고 캐서린은 그 지역으로 돌아온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기록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질문들을 의심스러워했던 알렉스조차도 그들의 팀이 만든 특별한 모니터링 기술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물이 매끄러운 돌 위로 흐르며 부드러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하천의 한 구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처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곳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자동차와 트럭들이 소음과 오염을 만들어내던 콘크리트 고속도로였어요. 그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점심을 함께하면서 3명의 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제를 찾으러 왔는데 대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해결책들을 발견했네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제 가방은 물 샘플들로 더 무거워져 있었고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변화는 연구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도 변했거든요. 더 자주 웃고 오래된 고정관념들의 의문을 품고 한계 대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런던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상사는 제 열정에 놀라고 있었어요. 너 변했구나.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수백 장의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의심 많던 한나는 어디 갔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한가운데로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봤거든요. 대답했어요. 이제는 뭐든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텔레비전에 나올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BBC 환경 특집 프로그램에서 제 예비 보고서를 읽고 연락했을 때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밝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서 말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도전 의식을 주고 싶었거든요. 중요한 건 서울이 성공하고 런던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아니에요. 인터뷰어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우리 도시에서도 비슷한 가능성을 보지 못했는지예요. 청계천 복원은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며 말했어요. 첫째,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 일해야 해요. 교통계획자, 환경과학자, 문화역사학자, 경제자문가들이 모두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 지도자들이 어려워져도 프로젝트에 계속 전념해야 해요. 셋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환경 프로젝트를 단순한 즉각적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해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옛날 결정이 잘못됐을 때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용기가 필요해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어요.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나오기도 전에 제 전화기는 메시지로 진동하고 있었죠. 정부 장관들이 회의를 원했고 도시 계획자들은 발표를 요청했어요. 전 동료들은 의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에 준호 씨의 실용적인 접근법, 복잡한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캐서린의 열정적인 방식, 그리고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할 때 알렉스의 세심한 주의력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들 각각에게서 뭔가를 배웠고 예전의 분석적 접근법을 넘어 성장했던 거죠. 가장 큰 시험은 3개월 후 템스 보건위원회가 다시 모였을 때 찾아왔어요. 도시 관계자들과 환경부 장관들 앞에 서서 서울과 런던의 접근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었죠. 교통 흐름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환경을 복원할까요? 역사적 구조물을 보존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자연 공간을 만들까요? 서울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립이 아닌 통합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만듭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서 저항과 영감을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죠. 일부는 결코 설득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프라하의 도시개발팀과 공동 연구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울의 교훈을 유럽 도시들에 가져오고 싶어 하고 있죠. 변화는 제 일을 넘어 퍼졌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저와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에 더 열려있게 됐거든요. 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 책상 위에 있는 작은 물병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미소 지으며 그것이 서울의 청계천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종종 새로운 관점만 필요한 거예요. 제 가장 큰 발견은 서울에 복원된 하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확신이라는 콘크리트 벽을 뚫을 용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지 묻혀있는 하천뿐만 아니라 다친 마음에도요. 지난주 준호 씨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이 담긴 메일을 받았어요. 그들 팀이 더 자세한 복원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 달에 런던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캐서린도 합류할 예정이었고 생태계 시스템을 재건하는 그녀의 전문 지식을 가져오고 있었죠. 런던에 있는 제 팀과 함께 우리는 템스강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 예정이에요. 제 작은 물병 속의 물이 사무실 창문의 빛을 받아 가능성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행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서울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런던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식의 흐름은 대륙을 가로질러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우리 도시들의 자연을 되돌리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지금 서울 도심을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물처럼 콘크리트 장벽이 제거되면 변화가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